앞전에 올린 영상 부분에서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는 이 부분의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영상 아래에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어요. 28분 46초에 이원경의 원나라 이름 6호로 천모가의 일을 이성계로 잘못 설명했네요. 실록의 원문 뒤쪽의 내용을 보면 문태조례라는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태조 이성계가 방문한다, 온다라고 기록하므로 이성계가 이원경에게로 오고 있다 하지요. 그래서 이원경이 도망갑니다. 제가 이렇게 원문 부분하고 설명을 해석을 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실록에 이제 여기 보는 이 부분이 되죠. 이때 동영부 동지 요로 천모가는 태조가 온다는 말을 듣고 불화산성으로 옮겨갔어,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원문을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동영부 동지리 이호로 천모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호로 천모가가 처음에 있었는 위치가 이게 동영부가 됩니다. 거기서 나중에 불화산성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되죠. 이거는 앞전에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요로 천모가 이원경의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제가 태조 이성계로 잘못 설명드린 부분을 수정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태조 이성계는 어느 부분에서 알 수 있냐면 여기 문태조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들을문, 들다, 상가 받다, 가르침을 받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알리다, 찾다, 방문하다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을문은 알리는 것, 방문한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방문한다는 여기서 어디로 간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태조 이성계께서 요로 천모가 이원경에게로 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클태, 그리고 도상조, 요거는 태조가 되겠습니다. 태조 그러면은 바로 이성계가 되죠. 여기 이제 원문에 다시 앞전의 내용을 보면 여기다 보면은 태조 구희라고 나오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래라는 뜻이 있으니까 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하는 내용도 있고 온다는 내용도 있으니까 요로 천모가 원나라 이제 장수, 뭐 다른 말로는 이제 고려 장수가 되는데 고려인이 이제 배신해 가지고 원나라에 붙어 가지고 장수가 된 경우가 되죠. 그분이 이원경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원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전에 요 이씨 이거 나오죠. 그리고 원경이라고 하니까 이원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원경이 고로 천모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해석 내용을 보면 요로 천모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이슬성을 가진 이원경이다. 그의 이제 원나라 이름이 오로 천모가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나라가 이제 내려준 이름이 되겠죠. 제가 앞전에 설명을 했지만 여기 북경 베이징 이 부분이 제가 동영부가 있는 곳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가. 자, 그러면 태조 이성계께서는 여기 난징에서 동북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조선왕조실록에도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왔잖아요. 공민왕 19년에 1370년에 경술정을 태전후 기병 5,000명과 보병 1만명을 거느리며 동북면으로 이동했다. 자, 여기 이제 원문에도 보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동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 쪽으로 가면은 황초령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600리를 가면은 설안령이 나오고, 또 700리를 가면 압록강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기 이제 거리가 나오잖아요. 이 거리를 현대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정확하게 그 위치가 이제 어디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 위치의 이제 비정은
베이징 북경이 동영부라고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거기서 동쪽으로 가면 압록강까지의 이 거리를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실록에 적혀 있는 이제 600리의 거리를 현대 2.546 기본값으로 검색을 해놨습니다. 600리는 235km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700리를 검색을 해놨는데, 이거는 274km가 나온다. 자, 이 두 개를 이제 합산을 하면은 한 509km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록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번 거리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태조 이성계께서 기병 5,000명과 보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동북면 쪽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원문에도 다시 확인해야지만, 자, 여기 동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황초령을 이제 넘어서 저 600리를 간다. 또 설안령을 지나가지고 700리로 간다. 자, 그러면 이제 압록강에 도착한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태조 이 기병 5천, 보병 1만, 자, 동북면, 유황, 초령, 행 600여리, 이거는 600여리로 이동한다. 그런 설명이고, 그 다음에 지 설한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를지라는 뜻이 있으니까 황초령에서 600리를 이동해가지고 설안령에 이제 이르렀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안령에서 우행 700여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다시. 자,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안령에서 다시 또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동 방향이 어디겠나요? 동북 방향으로 간다. 즉 동쪽으로 간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갈행 가다. 자, 거기서 700리를 가고 난 다음에 남을요 넉넉하다. 700리의 거리가 넉넉하고 거기에 마을이 나온다. 자,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도압록강이라고 하니까, 자, 건너다, 물을 건너다, 지나가다. 자, 이런 설명을 하니까 압록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는 보통 태조 이성계께서 여기 고려 수도 개경에서 이동해가지고 평양 서경으로 이동해가지고 원나라를 쳤다. 그렇게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동문면을 갔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평양 서경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황초령과 설안령이 나와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이가 황초령하고 철원령이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고, 여기 압록강을 이제 건너면은 바로 이제 여기에 우록 천모가 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원경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은 원나라를 이제 쳤다 하기 때문에 이곳이 이제 원나라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역사 안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의 최고 영토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사국은 육진 개척. 조선 건국 초기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던 시기였다. 자, 중국에서 서로 건국 때 명이 기존의 중국에 지배하였는데 원가 각축을 벌이며 서서히 세력을 성장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또 주원장이 건국한 명나라를 언급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나라가 원나라를 격퇴했다. 그리고 그들 세력과 계속 싸워 세력을 확장했다. 그 영토를 넓혔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에 원나라의 장수 이원경하고 싸웠다는 내용, 이건 도대체 뭔가요? 자, 원나라 장수인 이원경하고 태조 이성계가 싸웠다면 과연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한 게 맞나 의심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의 영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압록강을 넘어서까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조선의 강력은 압록강을 넘어서 있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압록강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은 동북면으로 가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이 동북면으로 가다 보면은 황초령이 나오고 설안영도가 나와야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봅시다. 거리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600리하고 700여리를 가면은 압록강을 건넌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앞전에 보신 이 거리가 됩니다. 509km가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되죠. 자, 다시 우리 역사에서의 내용으로 돌아와 보면은 뭐 명나라하고 뭐 원나라하고 이제 각축을 벌였다. 뭐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정하고 원나라하고 싸웠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내용이 뭐 사군 육진이 이제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위치가 이제 어디인가? 자, 바로 이제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안에서 이제 이미지 정보를 보면, 여기가 요소 지방이라고 하고, 여기가 요동 지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미지가 좀 작은데, 자,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보통 요동이라 하는 이 야동 반도가 현재 여기가 요동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리고 평양은 여기 있고, 뭐 백두산은 여기 있고, 이게 요소 지방은 이제 여기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고조선 이제 강역인데, 뭐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또 다른 내용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약 1500년도 전에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한번 이미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평양은 여기고, 고구려는 여기다. 뭐 국내성이 이제 여기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국내성이 왜 여기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요. 동용부가 여기에 있었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동용부의 이제 내용을 찾아보면 제가 영상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고구려의 수도가 있는 위치가 동용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사안에 있어서 이 양반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면 이 국내성이 고구려 수도가 여기에 있었다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군 육지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 이쪽 위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제가 사군 육지를 검색을 해놨는데, 자, 여기 이미지 보면은, 다 여기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앞전에 조선왕조 이제 실록에 그 동북면 그 꼭대기, 여기가 이제 동북 육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가. 뭐 서북 사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압록강, 요 위쪽에 여기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보면 다 여기 이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뭐 사군 육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기 아래쪽에 이제 설명 내용을 보면은, 세종 때 개척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태조 일성님께서 대역에서 명나라를 공하셨다면은 당연히 세종대왕도 여기 중국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훈민정음 은혜본에 보면은 중국은 황제에 계신 곳으로 우리나라 상담의 강남이라 한다. 그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종대왕은 한반도에 있었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었다. 그런 설명이 되죠. 세종대왕이 있는 입장의 위치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때 이 대륙 난징에 있었다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동북면 개척을 했다. 그런 설명이 되죠. 한반도 보통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이쪽 위치에 여기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동북면 개척이 아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동북면이라고 하면은 한반도를 이제 기점했을 때 동북쪽을 설명하니까 이쪽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지만 실제 세종대왕이 있는 위치로 이제 기준을 했을 때 설명을 하면 동북면은 이렇게 이제 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동북면이 된다. 자, 그럼 세종대왕은 여기를 개척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아니고. 우리 역사안의 자료를 보면은 사군 육진 개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세종 여진족을 물리치고 영토를 개척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진족이 있는 그것이 세종대왕께서 사군 육진 개척한 영토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여기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북방 사람이 크게 기뻐하여 기술한 사람이 저자와 같았다. 이에 동쪽으로는 황성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동영부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텅 비게 됐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 여기 이제 황성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황성이 동쪽으로 이어진 위치에 있다. 동쪽 방향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황성은 옛날 여진 황제의 성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바로 여진족이 황제가 살던 곳이, 그것이 이제 황성이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진이란 말이 나오니까, 자, 우리 역사에서 사군 육진 개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진족을 정벌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조선왕조 실록과 일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앞전에는 태조 이성계의 기록이 되고, 요거는 세종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대의 이제 기록이지만, 그 여진족이 있는 곳이 황성에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세종이 여진족을 물리쳤다면 여진족의 황제가 사는 곳을 정벌했다, 자,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도를 다시 보면은 그때 여진족은 여기에 있었다,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원나라가 있는 경우가 되죠. 자, 그럼 고려는 어디에 있었나? 바로 여기 베이징 북경이 여기가 고려에 있었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태조 이성계께서 중원의 남경에서 경복궁을 건설하고 이제 수도를 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세종이 그 왕의 직책을 이제 물려받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 있는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여기 동북면에 여진족의 황제가 사는 이곳을 쳤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사군 육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의 시나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사군 육진이 여기에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진족 황제가 이 넓은 땅을 내버려두고 왜 이렇게 좁고 좁아 터진 이 변두리 쪽에서 여기에 황성을 지었을까요? 자,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진족의 이제 발상지가 어디라고 다들 설명을 하나요? 장백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장백산이 어디에 있었다고 설명을 많이 들었나요? 장백산은 여기에 있었다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여진족의 발상지도 장백산이 시작되는 곳에서 발생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여진족의 황제가 있었던 곳이다. 자, 그럼 조선왕조 시작에 태조 이성계께서 동북면에서 영토를 넓혔다 그러면 바로 이곳을 넓혔다, 이곳을 다 잡아먹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전에 계산한 그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509km가 나오죠. 자, 지도를 좀 확대 한번 해 봅시다. 자, 다시 실록으로 돌아와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이 기준점이 어딘가 하면은 동영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때 동영부 동지 요로 천모가는 태조가 온다는 말을 듣고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 동영부가 있는 위치에서 거리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학에서 동영부가 어디 있는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동영부를 검색하면 많은 지도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뭐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도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앞전에 보여준 그 지도가 되겠는데, 자, 여기 보면 동영부라고 여기 서경 평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가 출발지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시대가 또 지나면서 여기 서경에서 이 동영부가 이쪽으로 또 이동됐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설명하는 이 지도처럼 이 동영부 서경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거리를 측정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 보면, 자, 여기 서경이 분명히 동영부 설치 1270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 삼아서 설명을 하면 된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서경이 동영부의 위치가 밝혀지면 그 동쪽으로 가면 쌍성초원간부가 나온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제가 평양이 서경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하면 되겠죠.
자, 다시 지도를 좀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얼마큼 측정을 해야 되냐? 자, 앞전에 실록에 적혀있는 거리 측정했잖아요. 여기 509km까지 꺼보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거리 한번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평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509km로 엮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럼 한 이 정도 이제 거리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실록의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보면 압록강을 건넜다고 하기 때문에 압록강은 현재 이 거리 측정을 봤을 때 한 이 정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압록강을 최종적으로 건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한반도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학에서 설명을 하지만 여기 평양에는 써져 있니 동영부에서 서쪽으로 갔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록에는 실제 동부 방향으로 갔다고 하기 때문에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태조 이성계는 이쪽으로 갔다고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진족이 황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동영부가 베이징 북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 베이징 북경에서 한번 동쪽으로 한번 거리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베이징 북경에 자, 제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509km를 이동하면 되겠죠. 자, 제가 지도를 좀 확대를 해놨는데, 자, 여기에 북경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서 이제 점을 찍어가지고 동쪽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509km라니까 자, 한 이 정도 나오네요. 515, 500 나오니까, 자, 요런 이제 위치 거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502km 정도에 찍어 놨는데, 자, 여기에 딱 보면은 강이 이렇게 하나 나오죠. 자, 정확하게. 자, 그러면 이것이 압록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선양시 나오죠. 바로 여기. 자, 조선왕조실록의 내용 다시 한번 봅시다. 태조는 기병 5,000명과 보병 1만 명을 거니고 동북면으로 황초령 넘어 600여리에 행진하여 설안령에 이르고 또 700여리를 행하여 압록강을 건넜다. 자, 여기 압록강을 건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압록강을 건너면은 여기 아래쪽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요런 천모가가 있는 곳, 즉 이원경이 있는 우랄산성이 나온다. 자,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로 봤을 때 제가 여기까지 이제 측정을 해놨으니까 여기에 강이 하나 보이는데 이것을 건너면은 우라산성이 나온다고 하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선양시 나오닝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원경이 동영부에서 동쪽으로 도망갔는데 여기 우라산성에 여기 왔다. 선양시에 왔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오닝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강이 하나 이렇게 보이니까 요게 바로 압록강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때 동영부 동지 요 천모가는 태조가 온다는 말을 듣고 우라산성으로 옮겨가서 지켜 대로에 응거하여 막고자 하였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우라산성이 어딘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에서 우라산성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자, 이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소 자료가 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선택해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미리 들어갔는데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김태 동영부 우라산성의 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요 내용으로 보면, 우라 이제 산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정이 1370년 고려 공민왕 19년 1월 고려 공민왕이 반원 정치의 일환으로 이성기에 희하여 고려군이 고구려의 도읍지였던 동영부 우라산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은 다음에 김태의 민족 기록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동영부가 고구려의 도읍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이 내용에서는 동용부나 우라산성이 이 같은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실제 실록에 보면은 같은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 동용부가 있는 데가 고구려의 도읍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나라의 팽장서 기세 인티무르는 그에 붙인 기철이 고려에서 참양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원나라 유민을 모아 동용부에 응거하여 고려 북변을 침입하였다. 이에 이성계는 1370년의 1월에 동용부의 동지 요로 촌모가가 지키는 우라산성의 현재의 오녀산성에 포위 공격하여 항복을 받았다.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 이성계하고 이원경이 싸운 전투를 묘사한 그림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는 원나라 이원경하고 그의 수하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태조 이성계한테 이게 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말을 탄 사람이 이분이 이제 태조 이성계인 것으로 확인되죠. 자, 여기서 원나라 장수 이원경은 실제는 고려인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인이 자기의 나라를 이제 배신하고 이제 원나라에 이제 붙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우라산성의 현재 오녀산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녀산성을 이렇게 검색을 해놨어요. 오녀산성은 어디에 있는 지명인가 하면 중국 랴오닝성 화련현 오녀산에 있는 고려시대의 이제 산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랴오닝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 요동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이제 랴오닝성을 검색을 하니까 현재 여기 나오죠. 자,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가 이제 요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태조 이성계께서 여기 고려의 수도 여기서 이렇게 이제 왔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태조 이성계는 실제 동부면으로 이제 갖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쪽으로. 자,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 여기 보면 공민왕 19년 1370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연대와 같은 것을 확인되죠. 1370년 공민왕 19년 1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에 다시 봅시다. 근데 여기는 날짜와 연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공민왕 19년 1370년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 내용을 보면 태조 이성계께서 이동한 경로를 볼 수가 있는데 태조는 기병 5,000명과 보병 1만 명을 거니고 동부면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전에 설명 내용을 확인해 보면 태조 이성계가 여기 고려 수도 개경에서 여기 평양까지 가가지고 이원경이 여기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쪽으로 도망갔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혀 방향과 이동 경로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보통 요동이라고 알고 있는 이 부분은 요동이 아닌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요동은 태조 이성계께서 동부면으로 갔다고 하기 때문에 이쪽이 요동이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요동이 이제 어디였다고 많이 설명을 드렸나요? 자, 우리가 아는 보통 요동은 앞전에 말한 이 한반도 이 북부에 있는 이 요동을 의미하는데 이게 아닌 경우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동만이라고 우리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 하북이라고 적혀 있는 이것이 요동인 것으로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 요동의 위치가 한반도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 보면은 태조 이성계는 여기 한반도 여기 조선에 쓰여 있는 이곳에 있었는 게 아니고 여기 대륙에 있어야 동부면으로 이동된다. 그게 이제 말이 맞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동용부가 어디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한반도 요동이 아니라고 이제 보면은 여기 하북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이제 요동해야 된다. 그러면은 동용부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현재 실천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동이 어디라고 항상 설명을 드렸나요? 자, 요동은 고도에 이동된 것이 아니다. 1842년 요동과 황하의 위치는 동쪽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1800년도 이후에도 요동이 하북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대한 천재, 진짜 요동의 위치, 너와 단둘이서가 벌써 4년 전에 밝혔다. 1900년도까지도 북경 베이징이 요동이다. 자, 그 다음 또 내용을 보면 요동은 고대 이동된 것이 아니다. 1842년도 요동은 대륙 북경 위에 있었으며 청대 후기 학자인 위원회에 져서 해국도죠. 만국 공법이 나온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쌓은 마의장성, 여기에 보면, 고구려가 건설한 마의장성은 국내성 어디인가? 요동과 압록강,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고구려가 있는 위치도 여기 요동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의장성도 요동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지도를 축소해 보면, 자, 이런 식의 거리 측정 정도가 나온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반도를 이제 기점을 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우라산성까지 도착했다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여기에 있는 이 압록강을, 현재의 압록강이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맞네. 이제 그렇게 예상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용부의 위치가 여기 평양이 아니고, 여기 베이징 북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동부면으로 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전혀 그 방향이 맞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한반도는 전혀 방향이 맞지 않고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말이 맞는 경우가 되죠. 그러면 여기 압록강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백산은 여기에 있는 이 위치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강에 이제 물줄기가 만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호수가 상당히 이렇게 많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압록강이라고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줄기를 이제 따라가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아래쪽하고 연결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바로 여진족의 이제 발성지가 압록강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압록강의 또 다른 별칭은 송하강이다. 예전에 그렇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여기가 장백산이고 압록강인 경우가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요 물질을 따라가면 이런 식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압록강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압록강의 이제 위치가 뭐 여기도 있을 수 있다. 설명을 드렸고, 여기도 있을 수도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현재 실록의 기록을 보면 압록강이 여기로 이제 확인이 돼요. 자, 그리고 거리 이제 측정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베이징 북경에서 509km로 갔을 때 여기에 산성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여기 선양시 야오닝성이 바로 태조유성계가 마지막으로 2호 천모가 이원경을 정벌한 곳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럼 지도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동용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서경이라고 설명하니까 서경의 동쪽으로 가면 여기가 상송총관부가 된다. 그런 설명이잖아요. 자, 그럼 제가 동용부가 어디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베이징 북경이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 여기 선양시 라오닝성이 이게 상송총관부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진족의 황제가 예전에 여기 이제 살았고 그 원나라의 예전에 또 왕들도 여기에 와가지고 많이 이제 지낸 경우가 됩니다. 저 고려시대의 충성왕이 또 여기에 선양, 심양에 있었죠. 자, 그래서 충성왕을 이제 검색해 가면 심양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충성왕, 심양왕이라고 이게 검색을 하면 여기 딱 나오죠. 위키 자료하고 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1307년에 충성왕이 원에서 무종을 옹립하는데 공을 세우자 이듬해 충성왕을 심양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심왕은 고려구왕이 원나라의 황제로부터 받은 봉작의 하나이다. 충성왕은 원나라 체류 중 1307년에 충렬왕 33년에 원무정을 도와서 그가 즉위하는데 공을 세웠다. 그 대가로 1307년에 원무정을 충성왕에게 심양을 포함한 요동, 요양, 압록강 지방에 사는 고려인과 여진족 등을 통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내용 보면 요동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요동은 현재 우리가 아는 이 요동이 아닙니다. 이게 베이징 북경이에요.
그리고 요양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압록강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신양왕이 있는 그곳이어야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때 고려인과 여진족을 통제하고 이런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즉 신양왕이 있는 그곳이 압록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려인도 있어야 되고 여진족도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도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심양왕이 있었던 곳이 여기 선양시가 됩니다. 그러면 압록강도 여기에 있었는 게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여진족도 보면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고, 우리 학교에서 여진족이 여기에 있었다는 건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때 원나라는 여기에 있었다. 자, 그런 설명이죠. 이 원나라가 나중에 고려를 정벌을 하면서 수도를 베이징, 북경, 여기 대도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가 고려하고 원나라가 통합된 나라가 원조, 원나라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위키 자료의 내용이나 대한민국 학계의 자료를 보면 바로 여기 이 부분을 다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거리도 이제 측정을 했잖아요. 조선왕조 실록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민왕 19년에 경술, 정월, 태조는 기병 5,000명과 보병 1만 명을 거니고, 자, 동북면으로부터 황쇼령을 건너 600여리를 행진하여 설안령을 이루고 또 700여리를 행진하여 압록강을 건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도로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태조 위성계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 동영부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자, 원나라 장수, 고려인이죠. 고려인이 고려를 배신하고 원나라 장수가 된 경우가 됩니다. 자, 이원경이 여기에 있었는데 태조 이성에게서 오는 것을 알고 겁을 먹고 이렇게 선양시로 이제 도망간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다. 그게 정확하게 조선왕조 기록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명나라 건국은 주원장이 아니라 태조 이성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여기가 바로 경복궁이 됩니다. 자, 훈민정음 은혜본을 검색하면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중국은 황제에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 상담의 강남이라 한다 하기 때문에 이 강남이 대륙에 있는 난징이 되겠습니다. 제가 고지도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1785년도 대청왕릉을 보고 있어요. 일본 국립국회에 도착한 소장령이 됩니다. 자, 이 지도는 여러분들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도 지도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 바로 이 부분, 강남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설명한다. 훈민정음 은혜본에 보면은 황제가 계신 곳이 우리나라다. 상담으로 강남이라 한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강남.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여기가 바로 고려 남경수도 광릉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원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수도를 임시적으로 36년 정도 이동을 했죠. 그 임시 수도가 바로 광도가 됩니다. 고려 남경수도 광릉. 여기다 보면 양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태조의성에게서 수도를 정한 곳도 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지도를 보면 태조 이성에게서 태어난 곳이 여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명태조 생가 태어난 곳. 자, 여기가 태조 이성계께서 태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화량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자, 명나라가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나라가 맞다면 태조 이성계는 여기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도 말고 걸륭 황제께서 남겨놓은 그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명태조 무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제 채널에 여기 와 있는데요. 제가 앞전에 송화강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혼동강은 압록강의 또 다른 별칭이다. 장백산이란 신화적인 산이다. 장백산의 실제 위치를 찾아본다. 혼동강은 압록강 또 다른 별칭이다. 이 영상에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이 압록강의 또 다른 이름이 혼동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미지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장백산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이미지가 보이는데, 자, 여기 영상의 제목을 보면 여진족의 발상지 진짜 장백산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현재 앞전에 소개한 영상에 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쪽에 장백산이 있고 백두산이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장백산이 있는 곳이 여진족의 발상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현대판 지도로 봤을 때 바로 여기에 된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압록강이라는 게 정확히 밝혀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 왕족의 실록으로. 자, 그러면은 태조일성에게서 동무면을 쳤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여진족이 예전에 살던 왕성이다 이제 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를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령부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쳤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진족의 이제 발상기도 이제 여기에 되고 압록강도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백산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백산이 이 백두산이 장백산이라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역사를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사학계도 이것이 또 장백산인 것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전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 사학계 이 양반들도 처단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역사를 대한민국 국민한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실록에 적혀 있는데 그것도 해석을 하나 못합니까? 무슨 그런 작자들이 역사 교육을 가르치고 교사가 되고 학술 연구에 참가합니까? 그런 학자들이 가짜 역사를 이제 퍼뜨려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땅을 축소하고 역사를 축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자기네 땅과 자기네 역사를 축소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섭취를 해가지고 척결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명나라를 건국하면서 주원장을 참수시켰지만 그 실록의 내용으로 그와 같이 똑같이 참수를 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예전에 장백산은 신화적인 산이다. 장백산의 실제 위치를 찾아본다. 그리고 혼동강은 또 다른 압록강의 이제 별칭이라 이 영상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속속 새롭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영상 계속 제작하면서 장백산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백산이라고 인터넷 검색하면은 우리는 백두산, 이것을 이제 장백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백두산은 조중국경,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 중공의 국경에 있는 화산이다. 즉 장백산하고 이제 백두산하고 똑같은 산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장백산의 이제 의미도 이제 보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린성의 경계에 위치한 화산으로 장백산이라고 이제 부른다. 장백은 함경도 지방에 있는 산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함경도 그러면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해놔. 이 부분에 있는 산이다. 그것이 장백산이다.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백두산이 장백산이라는 거죠. 자, 백두산이 장백산하고 같은 산이라고 하면, 제가 공개한 그런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지도는 앞전에 이제 공개한 그런 지도가 되는데요. 이 지도는 1769년 일본 메이와 6년 때 그려졌다는 지도이고, 지도 이름은 대명 일통이 경십 삼성도라고 합니다. 즉 명나라의
사람들이 이 청나라에 이제 지배를 받는 걸 싫어해 가지고 여기 있는 중국인들이 이제 일본에 이제 건너가 가지고 일본에서 그려진 그런 지도라고 이제 합니다. 이것은 명나라의 지명을 담고 있는 그런 지도라고 하는데, 이 지도의 한반도 부분을 이제 확대해 보면 우리가 이제 북한 쪽에, 즉 만주 지역 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백두산이 따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장백산이 따로 이제 표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로 이제 보아서도 장백산하고 백두산이 같은 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여기에 있는 이 장백산이 현재 우리가 백두산으로 알고 있는 이쪽 지역 쪽으로 이동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로 보면은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이 장백산하고 백두산은 같은 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청실록에 보면 만주실록에도 이렇게 장백산의 이미지가 그려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백산의 거리는 높이가 200리고 그리고 그 넓이가 1000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기로 보면은 현재 지구상에 없는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장백산에 더 내용을 조사하다 보면은 신화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장백산에 선녀 3명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아 가지고 하늘로 데려갔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을 뒤져보면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기다 보면 장백산에 대한 내용을 약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조실록 23고 정조 11년 2월 25일 개 6번째 기사 1787년 청걸령 52년 요 1787년이니까 요때 이제 청나라 시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동지 서장관 이면궁이 황제의 근황 등에 대해 별단을 올리다, 이런 내용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장백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백산의 높이가 200여리이며 1000여리를 뻗쳐 있다. 여기 청실록의 내용과 이제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장백산의 높이가 200여리이며 1000리이며 그리고 산 정상에 연못이 있어 이름을 달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위가 80리로 하루는 천년 서민이 내려와 못에서 목욕을 했는데 맞이는 은고륜, 다음은 종고륜, 막내는 불고륜이라 하였다. 갑자기 신작이 붉은 과일을 물어다가 떨어뜨렸는데 막내가 지워서 삼켰다. 목욕을 마치고 옷을 챙기다가 문득 몸이 무거워진 것을 느껴서 날아서 하늘에 오를 수가 없었다. 두 언니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임시를 한 것이니 이는 천명과 관계된다. 분만하기를 기다려서 기른 후에 비로소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구름 속으로 솟구쳐 올라갔다. 이 내용 보니까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요. 뭐 그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백산 높이가 200여리며 1000여리로 뻗쳐 있으며 산 정상에 연못이 있고 이름을 달문이라 하고 주위가 80리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실록하고 조선기록의 장백산이 위치와 크기가 이제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원문이 나오는데요. 이 원문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자세하게 제가 한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영상은 제가 앞전에 원래 저희 어머니가 남기신 장백산과 인민군 노래 육성 녹음의 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6.25 있었던 일을 잠시 녹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제가 역사 영상 찍을 때 많이 상의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겪으신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얘기할 지금 상대가 없고, 제 혼자의 이제 생각으로 역사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육성 녹음된 어머니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년에 명군들이 넘어와가지고 저기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노래를 가르쳤는데 저거 장백산 줄기 피 어린 자욱 오늘도 꽃다발에 역력히 비켜주는 거리 간자고 그거 이래 가르치다가 갔다고 끝이지 뭐 같이. 며칠 가르쳤는데? 응? 며칠? 하루 저녁 가르쳤지. 하루 가르치고. 응. 우리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인민군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6.25 사변 때 일어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1950년대에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인민군들이 노래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때 인민군들이 이 장백산 줄기줄기 피 어린 자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두산의 이름을 장백산이라고 이제 불렀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백두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때 시기에 이제 백두산이라고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1950년대까지도 백두산이라 부르지 않고 장백산이라 이제 부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도를 보면 이 장백산하고 이제 백두산이 다른 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6.25 사변 때 어머니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그 인민군부터 이 백두산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즉 장백산이 다른 산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백산하고 이 백두산은 다른 산이라 이제 예측되는 그런 어머니의 육성 녹음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이렇게 호원동강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호원동강이라고 한자로 인터넷에 검색한 이유는 장백산의 이미지를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도 이렇게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압록강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자에 압록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호원동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만주어와 한문이 같이 혼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혼동강이라고 이렇게 적힌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혼동강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삼북이라고 이렇게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원동강은 장백산의 북쪽으로 이제 물이 흐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만주시역에 원문을 보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이제 원문을 이제 복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강의 이름을 이제 3개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압록, 혼동, 애호라고 되어 있고, 삼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압록강과 혼동강, 애호강 3개의 강이 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혼동, 강자, 삼북, 사출, 향북, 유, 직입
북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혼동강은 여기 이제 북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제 흐르는 강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압록강을 또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압록강, 자산, 남차, 출항, 서류, 직, 임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압록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압록강은 스스로 남쪽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흐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원문은 자세한 분석은 다음에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즉 압록강이란 것은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백두산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압록강의 지형을 이제 그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물이 이제 서쪽으로 흐르죠. 자, 앞전에 이제 만주실록의 설명과 달리 이제 만주실록에서는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압록강이라는 지류의 물 흐름이 이 남쪽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 한반도 이제 압록강의 지형하고 맞지 않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인터넷에 이렇게 이제 혼동강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검색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측에 보면 혼동강이라고 검색했는데 여기 송화 리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송화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런데 요 위쪽에 이제 검색해 놓은 이제 단어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복사해 가지고 한번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이렇게 복사해 놓은 상태인데요. 자, 여기 보면 혼동강, 유기백과, 자유적백과 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유기백과하고 자유적백과 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사이트에 페이지 방문자 횟수가 현재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들어가 가지고 이 3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방문을 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최근 방문 날짜가 2022년 7월 16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마 방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찍힌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한번 선택 후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유기백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혼동강이라고 이제 한자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보면 다 한문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국어로 한번 번역해 보죠. 자,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니까 혼동강을 혼합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이제 강 물줄기가 섞인, 혼합된 그런 강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즉, 혼동강이 이제 혼합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강의 설명이 있는데요. 요거 흑룡강, 그러면 여러분 흑룡강 많이 아시죠? 자, 흑룡강이라고 하면 요 고지도를 살펴보면 자, 여기에 있는 요 흑룡강이 되겠습니다. 즉 장백산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르고 이제 여기에 이 동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강이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장백산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송화강이라는 요런 이제 물줄기도 이제 같이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흑룡강이라는 요 물줄기도 같이 이제 만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두 개의 물줄과 같이 만났기 때문에 이제 혼동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 강이 합쳐진 강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다 장백산하고 같이 연결된 그런 물줄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흥룡강은 다른 이름입니다. 거랑과 송모의 기록은 모두 흙수를 혼천으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또 재밌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혼돈강은 압록강의 다른 이름이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압록강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잇는 경계하는 강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혼돈강이 이제 압록강의 다른 이름이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맹해표와 사다리 편차나 여정은 모두 남쪽과 합쳐져 압록강으로 들어간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이 어림이 녹색물의 근원이다. 자, 압록강이라는 뜻은 녹색물의 빛깔을 띤 그런 강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혼합강, 지금 혼돈강이 이제 압록강의 다른 이름이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화강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오닝의 역사 태평4년에 야자강이 혼류로 바뀌었다. 자, 혼돈의 이름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자, 청나라가 연대기와 만주의 기원을 통일하여 그 이론을 추론하였다. 자, 강의 이름 흥룡강성, 송화강, 우슬리강이 합류하여 형성된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즉 혼돈강이라는 것은 흥룡강, 압록강, 송화강이 다 합쳐서 이제 부르는 그런 말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송화강이라고 나오는데, 현재 이 지점이 이제 송화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바로 구글 어스로 이제 살펴보면, 여기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자, 여기 이제 송화강이 이제 이 지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혼돈강도 있고, 저 흥룡강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그걸 넣으로 송화강, 혼돈강, 흥룡강을 치면 이 지역을 표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바로 흥룡강, 혼돈강, 송화강이 이것이 세 개가 합쳐진 게 바로 혼돈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물줄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송화강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을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화강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송화강은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한 강으로 아무르강의 가장 큰 지류이다. 한자 발음에 따라 송화강이라고 한다. 송화강은 퉁배에서 자리 잡은 기린성과 해롱정성을 비옥한 퉁배의 평원 북부를 관통하는 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현재 이 지점을 송화강이라고 이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백두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현재 이 지점이 이제 백두산이 되는데, 자, 이 지점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동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송화강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한 강으로 아무르강의 가장 큰 지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아무르강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백두산 지역에 한번 물줄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이 보고 있는 이 산이 이제 백두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백두산 왼쪽에 보면, 자, 이렇게 강의 이제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위쪽에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강의 흐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강의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백두산에 보면 이렇게 물줄기가 많이 이렇게 강의 형태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도 이제 보이시죠? 근데 요거는 강인지 길인지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거는 길처럼 보이네요. 하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됐으니까 길 같아 보이고, 여기 희미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어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확대를 해보면 백두산에 이제 물이 어느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전에 이 지도 이미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백두산에서 송화강이, 이 강이 백두산 북쪽으로 이제 흘러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흐른다. 이것이 송화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두산 천지에서 북쪽 방향으로 물이 흐르는 지점에 강을 흐르는 보면 현재 이쪽 부분이 이제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물줄기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 보면, 자, 이런 형태의 물줄기의 흐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따라가 보죠. 자, 따라가 보면, 자, 현재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제 희미하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이 물줄기라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런 형태의 이제 물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이게 강인지 길인지 하여튼간 이 물의 강의 흐름 형태가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도시가 이제 나오고, 그것을 이제 관통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요 이제 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백두산에서 발원해가지고 이까지 이제 흘렀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계속 보면은 이제 왼쪽으로 가는 또 물줄기가 있고, 여기 또 오른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물줄기가 있네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축소를 해보면,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물줄기보다, 여기에 보면은 왼쪽으로 이 물줄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저 오른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많은 강의 이제 물 흐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강의 물줄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 현재 이 강의 이제 물줄기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꼬불꼬불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여러 가지의 강줄기와 이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 왼쪽 부분으로 이제 가도 되고, 뭐 오른쪽 부분으로 가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큰 물줄기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왼쪽 부분 이쪽으로 한번 따라가 보죠. 이렇게 따라가 보면 또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고도가 500m 정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물이 산 꼭대기에서 이제 발원해 가지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흐른다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지루가 되겠네요. 그럼 이 부분에서 이 오른쪽으로 이제 흘러가지고 이쪽에 이제 물이 고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럼 이렇게 계속 따라가 보면 현재 이렇게 강에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의 이제 높이를 봐야 되는데요. 현재 이 지점이 이제 600m고 여기가 앞쪽이 여기가 이제 500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의 산의 높이를 확인해 보면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고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지점에 이제 물이 고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못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백두산의 물줄기가 계속 북쪽으로 흘러가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쪽 지점에서 끝이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를 다시 축소를 해보면, 자, 백두산에서 흐른 물은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하고 현재 이 지점쯤에서 이제 끝이 나버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북쪽으로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산의 고도 높이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 앞쪽에 왼쪽 부분에 이제 고도가 현재 이제 300, 500m로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에 산의 고도가 700m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위쪽을 보면은 여기는 1445m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두산에서 발원했던 물이 현재 이 지점쯤에서
자, 멈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쪽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든가 아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백두산에서 발원해 있는 그 물이 이 혼동강까지는, 즉 송화강까지는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것은 이 앞에 큰 산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백두산에서 이제 발원해 있는 물은 이쯤에서 이제 끝이 난다. 즉 혼동강까지는 갈 수가 없다.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도에서 설명해 놓은 것 같이 이제 이 지점까지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뭔가 잘못된 강의 지형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동강은 혼합강이라고 해가지고 이 송화강이 이 혼동강하고 이제 같이 만나야 되고 압록강하고도 같이 만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의 형태를 다시 봅시다. 여기 송화강이 여기 압록강하고 만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여기 압록강 이쪽 지점이 되니까 여기서 별개의 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백산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압록강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혼동강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백산이라는 것은 압록강도 있어야 되고 혼동강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물줄기가 발원지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북한 꼭대기의 압록강과 이 물줄기 형태가 맞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압록강은 장백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압록강과 이제 일치하지 않는 지명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혼합강은 압록강의 이제 다른 의미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원문을 한번 다시 돌려가지고 요 뜻을 한번 이 한자를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문으로 보여주고 있죠. 압록강의 별칭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리압, 오리, 합이 여종이라고 되어 있고, 초록, 빛, 록, 그리고 강강, 큰데, 자, 양자, 별 이름에 이런 뜻도 있고, 나누다, 헤어지다, 갈라지다. 자, 이거를 창, 일컫다, 미루다, 부르다, 설명하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록강의 별칭이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압록강이라는 뜻을 보면 압록강의 물은 초록빛을 띠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혼동강이라는 것은 송화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압록강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흑룡강도 될 수 있다. 그럼 이 세 개의 강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만나는 그 지점이 이제 혼동강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글 어스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자, 여기에 세 개의 이제 물줄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주실록에 나와 있는 이 장백산의 물줄기를 보면 세 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하나, 자, 둘, 자, 세 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압록강의 물이 이런 식으로 해가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의 물을 이제 만나가 이렇게 흐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혼동강 쪽으로도 이렇게 같이 만나가 흐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줄기의 그림 형태를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물의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물이 이제 생겼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이 그림의 형태로 이제 보면은
구글 어스로 봤을 때 현재 이 그림의 형태와 일치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요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남쪽으로 흘러가 이제 서쪽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호원동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송화강, 흥룡강이 이것이 만나는 지점, 바로 이 부분에 이제 장백산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장백산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장백산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특정 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군 신화처럼 신화적인 이제 얘기로 만든 그런 한 이미지로 이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런 산은 없는데 그것이 자신의 만주족의 이제 발상지라는 그런 민화적인 얘기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장백산이라는 산을 이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장백산의 얘기를 이제 보면은 선녀 이제 3명이 이 장백산이라는 지역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것에 이제 목욕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아 이제 하늘을 이제 데려가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민화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물줄기를 이제 한번 전체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 많은 이제 호수가 이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백산 자체가 장백산으로 예측되는 그런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를 다시 확대해 보면, 자, 여기에 이제 압록강이라고 이렇게 쓰여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록강이라고 예측되는 지점의 강이 바로 여기에 이 3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현재 이 지점에 이제 강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이 저는 압록강이라고 예측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장백산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장백산이라는 거죠. 자, 이 지점이 이제 장백산이라고 보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혼동강이 한자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혼동강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이것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위키에 이제 다른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 현재 이 사이트는 한글로 번역이 안 되는데, 자, 여기도 똑같은 한자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한문을 이제 복사해 가지고, 자, 여기다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앞쪽에 복사해가 붙여 넣은 한자가 똑같은 한자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압록강의 별칭이다. 혼동강은 압록강의 이제 별칭이라고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제 위키 사이트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주실록에 나와 있는 이 장백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북한 땅 꼭대기 백두산하고는 다른 산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장백산과 백두산은 별개의 산이다.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6.25 사변 때 민군들이 어머니에게 가르쳐준 그 노래에 보면 장백산이라는 말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도 백두산하고 장백산이 다른 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백두산이 장백산이 맞다면은 그러면 인민군이 백두산이라고 노래를 가르쳐야죠. 그런데 장백산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도 보면은 압록강이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압록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점을 이제 확대해 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한반도
그 북한 땅의 압록강이 거기가 압록강이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도에는 장백산은 따로 표기해놨고 압록강은 현재 북한 땅에 그 부분에 압록강이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이 물줄기가 장백산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압록강까지 이제 연결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이제 그래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물줄기가 발원지에서 흘러내려와가 남쪽으로 흘러서 압록강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쪽으로 이제 흐르게 이제 그려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만주시록에 나와 있는 이 장백산에서 이제 발원지가 시작돼가 압록강이 흐른다는 이 이미지와 반대되는 그런 지형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구글어스라도 이제 확대해 보면 이 한반도에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이 높은 산이 이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장백산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에서 물이 압록강까지 흐를 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장백산이라고 예측되는 지점이 현재 이제 이 부분인데, 여기서 물이 발원을 해가지고 앞전에 지도처럼 이렇게 북한 꼭대기에 여기에 압록강이 있는 지점까지 흘러가지고 이렇게 서쪽으로 흐를 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큰 산이 이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한반도의 압록강까지 흐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지도의 이 물 지류의 형태는 잘못 그려진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압록강의 물이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 지점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물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측되는 그런 만주실록의 장백산 압록강 발원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압록강이라고 생각하면 이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쪽 지점에 이제 압록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예상되는 그런 지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백산에서 시작해가 이렇게 압록강까지 이제 만난다는 이 지형 그림은 뭔가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도 후대에 뭐 다시 누군가 이제 손을 댔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하얀색으로 뭔가 이렇게 지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위에다 지명을 새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명에 이렇게 중국 대륙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하얀색으로 원래의 지명 위에 덧칠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명을 새로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얗게 이제 덧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많은 형태의 지명 형태를 보면 하얗게 뭔가 이제 덧칠해 놓은 그런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덧칠하지 않은 그런 문자와 덧칠해 놓은 그런 도시 지명의 형태와 확연히 다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고평이라고 이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뭔가 하얗게 이제 덧칠해 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명을 새로 이제 바꿨다, 그런 예측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심수라고 보이네요. 요것도 이제 물의 강의 형태의 이제 흐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명히 덧칠해 있는 거와 안 한 게 이제 많은 차이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도 후대에 누군가 지명을 바꾸기 위해서 손을 댔다는 것을 이제 예측해 보는 그런 지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장백산하고 이제 백두산이 따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백두산이 장백산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장백산과 이제 백두산은 다른 지명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의 유기백과에 보면은 이 혼동강의 압록강이나 흑룡강 그리고 송화강으로 부른다는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압록강이 이제 혼동강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